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증시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도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시장 상황 판단하시고 우리 증시 분석해보고 이러겠습니다. 기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 오늘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 직장인들 10명 중에 6명은 먹고 사는 것에 월급의 전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정확히는 가처분 소득의 전부겠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사회 네. 약한 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소득 하위 계층을 먼저 공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미국 통계를 보면 하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연봉으로 따져서 10만 불 이상 되는 쪽에서도 네. 지금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뭐 엔겔 지수에 나오는 먹고 사는데 다 쓴다라고 하는데요. 억대죠. 우리가 보통 10만 불 정도에 받는 억대 연봉자의 한 36%도 기름값, 렌트비, 생필품으로 네. 거의 소득의 절반을 쓴다라고 나와 있고 30만 불? 그러면 우리나라로 연봉이 3억 원도 넘는 응답자들도 드림팀인데. 네, 렌트비 내고 네. 기름 넣고 먹으니까 네. 월급이 다 사라졌더라. 또 이런 응답을 함께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버는 거 다 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단 물가는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녁 때 번호가 나가 보시면 불야성이에요. 아, 맞아요. 그죠? 네. 밤늦은 시간까지 네. 택시가 안 잡혀서 저도 귀가에 굉장히 고생했던 적도 네.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인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올랐지만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이 지금 물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는 아직은 뜨겁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나빠질 것이다라고 좀 과도하게 시장은 먼저 좀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또 약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활발한데도 네. 미국에 또 재고는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환불은 해주는데 반품은 안 받는다. 그냥 써라 이거죠. 환불만 예, 해주는 거예요. 예. 창고가 꽉 차서 이런 일들까지 있어서 어쨌든 소비가 너무 뜨겁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거냐는 거는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차 싶은 순간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억눌린 소비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소비는 약간은 둔화될 수 있고 그게 약간 물가를 또 잡아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글쎄요. 언제 이게 약간 둔화될까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언제 소비를 줄일 것인가. 근데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실감하잖아요. 기름값 엄청 올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차들 보면요. 네. 전 예전보다 더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은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분출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환경은 아마 미국에서도 한 여름까지는 뭐 지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방심을 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이제 뭐 주요 여행주 기업이라든지 뭐 주요 내수주에 있는 CEO들, 뭐 CFO들이 여름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림은 사실 우리도 잘 알 수 없다.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지금 데이터로 보고 있는 수요는 굉장히 좋고 견조하고 뭐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 그림을 한번 좀 미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금도 좀 오르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용이 짱짱하기 때문에 네. 임금 소득도 함께 이제 달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게 거의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뭐 정작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임금 상승률이 절대 못 따라가고 있고 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뭐 굉장히 화두였었죠. 이제 임금 많이 뭐 IT 기업이라든가 일부 대기업에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뭐 사회적 박탈감,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면서 대기업한테 임금 고임금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놓고 이제 굉장히 오늘 설왕설래가 네. 많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시장 자율주의 원칙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그러네. 저건 또 무슨 말이냐? 또
그러면 근로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가는 못 잡고 임금만 누르게 된다면. 그래서 실은 임금은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지금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들은 부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올릴 수도 없고 말이죠.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소득 근로자들도 부담, 기업도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임금만 줄이라는 얘기겠습니까? 약간 이 인플레이션을 어디선가 흡수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임금도 올라오고 가격도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가 가게가 부담을 하는 거고 약간의 기업들이 부담을 해달라는 좀 주문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고용이 지금 굉장히 뜨겁죠. 네. 일손이 부족합니다. 좀 해소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데 역시나 미국만의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취업난도 심각하죠. 네. 거기는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저희 지점에서도 그러니까 사무보조를 하는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데 가장 큰 고민은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 보고 계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좀 경기차는 분명히 온도 차는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미국도 약간 이제 주식시장과 이제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좀 슬픈 얘기지만 그런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도 조금 둔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고는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뭐 이제 물가 오르고 금리 올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7월 금총회에서 빅스텝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흐름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비율이 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렸을 때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줘야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그게 이제 국가 경제에 이제 좀 인플레이션발 위기를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6%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5.4고요.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일요일이었었죠. 갑자기 등장을 해서 6월 혹은 7월 또는 8월에 이제 6자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전략적이죠. 왜냐하면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언제 봤느냐? 1998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받고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 흐른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좀 미리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6자가 뜨긴 뜬다. 그런데 뭐 이러저러하고 물가 잡을 수 있고 튼실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빠르면 6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2일 날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우리는 1998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3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빅스텝을 밟게 되면 우리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한 3%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1.75%예요. 네.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1.5에서 1.75니까 붙었죠.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먼저 빨리 올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0.25씩 부지런하게 올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방에 올리면서 같아졌죠. 근데 다음 달에 미국 페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빅스텝 올려야 또 최소한 똑같아지거나 그래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대외 금리 차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말 예상치가 한 2.25에서 2.5 수준이었는데 사실 요번에 빅스텝 하면 바로 2.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말쯤에는 한 3% 수준으로 예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국고채 금리나 시중 금리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보시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3.67 수준까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미 페드가 뭐 3%를 넘는 그 기준금리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못 쫓아갈
안 쫓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3% 또는 그 이상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계대출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가계대출 좀 갚으려고 주식해서 오르면 좀 갚으려고 그랬더니 자꾸 떨어지니까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 이자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그걸로 만족을 못 하겠고 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은 절대 못 갈 것 같고 지금. 예, 주식도 네. 당분간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금리 상승에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시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자산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네.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어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예. 되겠다는 강박은 버려라. 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좀 네. 관망을 하는 네. 웨이트앤시 전략이 좀 필요하지 그러면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 주식이 바닥인가 아닌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 들어가서 한번 벌어볼까 이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가계부채가 좀 있어요. 네. 그 저 주담대도 있고 네. 그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 해놨으면 그걸 먼저 갚을까 뭐가 좋을까요? 본인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하고 이 현금 흐름이 어떤 위기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다. 혹은 맞벌이인데 네. 뭐 두 부부의 모두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뭐 소득이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뭐 급하게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다만 그런 분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과도하게 빚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투자로 임하는 것이 맞겠죠. 예. 투자는 근데 지금 이제 그 한 이틀 오르고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얼음판이었잖아요. 네. 야 이제 가나 해가지고 또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셨다가 반대매매 맞을까봐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분명 아니고요. 일단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를 시작할 단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 돼요. 여유 자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출렁이 열 것도 그럴 수도 감안을 있죠. 해야 되니까. 네. 예,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빌린 돈이면 무조건 지금부터 올라야 되거든요. 그건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한때는 대출 안 받으면 바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네. 금리가 워낙 낮아서 네. 대출을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다면 갚겠죠. 갚을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갚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책 당국에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갚으실 분들은 갚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빌리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러시아로 한번 가볼게요. 러시아 가스를 볼모 삼아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네. 러시아 가스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네. 지금 특히 유럽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5%, 네.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산 천연 가스가 없으면은 전력 발전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지역이 유럽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이 부분, 그러니까 EU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크게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현재는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정세에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이 급하게 수입해가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핑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서방의 제재 때문에 뭐 부품이나 장비 도입이 안 돼서 천연가스 수출을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러시아가 유럽향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 가격을 계속적으로 건드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을 지속적으로 좀 악화시키고 지금 이렇게 개선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러시아의 편인가, 뭐 엄밀하게 따지면 푸틴의 편인가.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에 푸틴 얼굴 보면 편안해 보여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고 오히려 유럽은 바빠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루블화의 가치 원화보다 강세입니다. 네. 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강해지고 네. 있는 것도 굉장히 뭐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러시아산 원유, 가스 네. 뭐 그냥
유슬리스, 그러니까 못 쓸 것 줄 알았더니 블랙마켓에서 중국, 인도가 또 다 받아가면서 네. 원활하게 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바이든이 또 러시아 금 이제 아예 시장에서 러시아 금은 빼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역시도 저는 좀 약간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한 가해지는 경제 제재들이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를 더 좋게 만드는 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놀라죠. 이게 오히려 러시아를 왜 도와주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좀 음모론은 나올 정도이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전쟁을 멈추거나 화해 제스처를 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그러게요.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예 지금은 뭐 이란, 중국, 또 브라질, 브릭스까지 뭉쳐가지고 네. 우리끼리 새로운 화폐 체제 구축하자. 달러가 많이 찍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 원흉이고 네. 우리끼리 한번 원자재가 짱짱하니까요. 네. 해보자란 그런 리더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시도하던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석탄 발전소 돌린다는 거잖아요. 네.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천연가스가 덜 들어오니까 네. 급한 대로 석탄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EU 정상회의 의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우리 경제를 타격하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번 주에 열리는 슈퍼위크인데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약간 이제 그 삐그덕대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삐그덕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도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 먹힙니다. 일단 중국이랑 인도가 다 그걸 사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러시아산 원유를 50% 이상을 못하도록 금지를 해놓으니까 49.9%만 섞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유럽에 또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중국과 그런 인도가 받아주는 한은 러시아 제재는 일단 실패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유럽에서 석탄 발전소를 돌린다니까 석탄은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아까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올 겨울을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력은 뭐 전력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이라도 이제 돌려야 되는 석탄 화력 발전이라도 돌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내몰린 속에서 석탄 가격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석탄은 중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디가 많죠? 뭐 중국이라는 호주 등지에서 호주 이제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네. 또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근데 러시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러시아가 저 외화 채권 채무 불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일단 무디스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는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4년 만에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라는 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 디폴트야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세계 3대 신평사가 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채권은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 난 거야라고 네. 이제 선언을 해주면서 디폴트인데 지금 전혀 요동도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네. 좀 러시아 쪽에 따르면 그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은 다 줄 뭐 네. 달러든 루블하든 다 대기를 해 있는데 자신들의 경제 제재 때문에 채권자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또 일부 채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크로우 계좌 같은 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무디스가 디폴트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게 진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 디폴트인지 네. 눈 가리고 아웅으로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걸어서 이 러시아 국채를 들고 있는 채권자들이 원리금을 못 받고 있는 건지는 채권자들이 더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뭐 전혀 시큰둥한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 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디폴트가 아니고 네. 참 희한한 디폴트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그 국제 예탁 결제회사 유로클리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이자를 보냈어요. 달러랑 유로를 이미 보냈는데 여기서 송금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루블로 보낸 것도 아니고 네, 달러하고 유로로 보낸 여기까지는 거예요.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 결제 회사가 제재로 인해서 이거를 못 건드는 거죠. 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아니니까 네. 이거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계속적으로 도래합니다만 이게 이제 글쎄요, 이게 그 러시아 제재가 크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결국 별로 그렇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찍어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였나? 어느 방송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 무슨 저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유롭더라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뭐 결제 시스템에서도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뭐 원유나 에너지를 이제 뭐 주요 서방국한테 못 팔게 되면은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나 중국이라든지 다 뭐 사가요. 예, 다 잘 사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름 탄탄하게 이제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제로 뭐 러시아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보다는 러시아 네. 경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쪽에서 미국이나 EU 쪽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러시아에게 그 어떠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씨가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그러게요.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유가 오르면 또 여기가 수익을 본다면서요. 근데 원유가 또 올랐잖아요, 지금. 네. 예. 그죠? 예, 아직까지 국제유가를 잡을 근원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이건 산유국들 증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 외에는 뭐 하루 네. 올랐다가 뭐 기대감 이게 선물이니까 경기 침체로 뭐 4% 뺐다가 또 올라갔다 하지만 110달러 선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 기름값이 지금 다시 올랐으면 그 에너지 회사하고 네. 우리나라 정유사 주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정유사도 약간 정유업종과 에너지사가 네. 약간 다른데요. 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횡재세 언급을 하고 네. 뭐 엑선모빌 지적하고 이러면서 약간 좀 뜨끔뜨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의 뭐 S-오일이라든가 정유사들에게 좀 영향을 미쳐서 한동안 좀 빠지다가 다시 이제 살아날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를 못 잡는다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취할까? 정유업계를 세금 깎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정유업계를 압박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는 것과 소비자들의 기름값은 다르잖아요. 네. 소비자들의 기름값을 낮추려면 세금 낮추는 거 하나, 정유사들의 마진 줄여라 해가지고 네. 낮추는 거 하나. 그래서 오히려 현재 에너지 큰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직까지 정유업종을 뭐 포기해라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더 안전한 에너지. 그러면 미움받는 에너지보다 네. 앞으로 기대받는 에너지. 그럼 이제 원유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할 때 나오는 게 클린 아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쪽으로 오히려 이쁨 받는 회사로 받아야 될 회사로 네. 오히려 더 포트폴리오 비중을 같은 에너지라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히 최근 보면 뭐 저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풍력일까, 태양광일까, 수력일까, 뭐 아니면 다시 원전이 부활할까라고 하는데 네. 수력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랐네. 네, 신재생 예, 에너지. 신재생들은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력은 최근에 중국 보면 가뭄 몇 번, 홍수 몇 번에 좀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클린 중에서는 태양광, 풍력, 혹은 태양광 이렇게 좀 압축돼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태양광은요. 아까 저 오시아인가요? 거기 나왔는데 중국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일단 태양광 밸류 체인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그런 모듈까지 꽉 잡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인버터 회사 정도가 이제 미국의 네. 경쟁력인 회사가 있죠, 이스라엘이랑.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분리하고 싶어 하죠.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중국 회사가 꽉 밸류 체인을 꽉 잡고 있다. 네. 이러면은 사실 이게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는 값싼 전기료로 네. 좀 웃기긴 해요. 이게 전기 발전을 하는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 건데 그 원가 경쟁력으로 모든 게 귀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아주 시골 동네에 이제 그 네. 전기료 싼 데서 네. 석탄이 많이 나는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100%를 다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공급망 분리 차원에서 살려줘야 할 회사가 1번이 일단 우리나라의 OCI였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모듈을 사올 때 중국 거를 우회하는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켰어요. 당장 네. 급하니까. 네.
태양광을 왜 지금 밀어붙여야 되냐면 야 그거 지금 깐다고 해서 당장 석유랑 천연가스 들쓰겠어가 아니라 올해는 푸틴한테 굽신되더라도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럴 겁니까? 그런 대비용으로 태양광은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제 중국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면 중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ETF라는 종목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 돼 있는 저 신재생에너지 ETF라는 것도 있으니 이걸 두 개 다 조금 담아놓으면 어때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태양광 업황은 지역별로 보더라도 모든 지역이 다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 사실 어제 밤에도 유럽이 발표한 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 속에서 유럽 지역의 이제 태양광 수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유럽의 태양광 제품의 상당 부분이 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이 좋으면 중국도 좋고 그리고 또 중국 지역 내의 태양광 수요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약간 신재생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최근에 다시 꺼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역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도 좋은데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신재생에너지 업황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분 없이 다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상품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나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지금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니 저도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다 보면요 제 차가 경유차인데 아우 정말 비싸니까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사람 생각이 이렇게 탁탁 바뀌겠어요? 기름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에너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어떨 때 바꿉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름 것처럼 비싸니까. 예, 고유가 때 우리가 전기차로 네. 바뀌죠. 이 내연기관을 어떻게 하면 진짜 좋잖아요, 효율적이고. 네. 우리가 버립니까? 네. 고유가밖에 없다. 그래서 저 유가를 안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전기차 세상으로 가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많이 속속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요. 전기차는 전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전기를 석탄, 석유로 만들면 이건 가짜 친환경이죠. 네. 예. 지금 수소도 그래서 네. 뭐 그린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데 탄소를 발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전기를 오롯이 클린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태양광이 일단 1순위로 스타트를 끊고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군가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막대하게 해놓고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도요 네. 고유가가 아주 지속되는 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탈석유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유가가 아주 오래 지속된 적이 오일 쇼크를 제외하고 많지는 않았어요. 인류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마진이 나오는 그런 유가 가격대를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우디 서기 장관이 70년대인가 80년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네. 저 석유의 시대도 예. 석유가 고갈돼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탈석유가 오거든요. 예. 그게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경유가 지금 더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게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넣고 다니시는 거지. 네. 이게 지금 2,200원대 경유가 1년, 2년, 3년 계속 이어진다고? 네. 차 바꾸실 분들 되게 많을걸요. 전기차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카메라가 성능 좋고 기가 막힌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카메라들끼리 경쟁해서 카메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휴대폰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의 경쟁자가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석유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원유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와 동시에 그들 역시도 지금 신재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석유나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들을 다 신재생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든지 혹은 아예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원유를 지금은 팔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도 뭐 팔겠다라든지 그런 플랜들을 다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항상 앞으로 계속 유가 우위에 이제 뭐 전통 에너지 우위에 이제 시대로 계속 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증시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3주 동안 계속해서 빠지다가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변동성은 지금 여전한 거죠. 네. 뭐 바닥론이죠. 뭐 어떤 프로그램 또 뭐 요즘에 화두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3, 5 모여서도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 네. 그런 거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이론과 실력이 대단하죠. 사실 뭐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거 하면 1,500, 1,400까지 떠올라서 우리가 3,3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승분에 이제 되돌림들이 있죠.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2,300이 50% 지점입니다. 하고 피보나치의 일단은 끝, 뭐 더 될 수도 있지만 61.8까지 가려면 그게 한 2,166, 2,170 라인. 뭐 그렇게 거기까지 되거든요. 간다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번 하락이 2,160, 2,170까지 간다면 너무나 편하죠. 이건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네. 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50% 구간이 2,300 맞고 지금 2,400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느냐. 아니면 아까 그때 만든 여기가 바닥이냐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료로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나오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면 좋은데 저는 약간 다르게 좀 접근하고 싶은 게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유가가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베네수엘라 같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트들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그 고유가 고물가가 되니까 계속 타격을 맞다가 아예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대거 돈들을 때려 넣으면서 생활은 어려워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뭐 연봉 3억 벌어도 다 팍팍하지만 주식에서 고물가 관련주는 계속 오르게 되는.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망하는데도 세계 주식 상승률 1위였었습니다. 네, 한때 그 인플레이션.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아주 단적으로 과하게 보여준 단면이고 그런 유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만에 하나 이번 구간에서 지금 달러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져준다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상당폭 다시 여기서 진행된다면 2,300이 실은 50% 되돌림으로 일단 단기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살짝 내린 것 같아요. 살짝, 그죠? 예. 그래도 그렇게 뭐 아직은 내렸다고 할 수는 없는. 1,280원대는 안 쳐줍니다. 50원대 밑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정철진 평론가는 지난번에 우리 나왔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 2,200 가겠습니까 했을 때 얼버무리셨는데 속으로는 2,166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기만 2,200만 가도 좋죠. 네, 그러나 시장이 또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두 분도 마저 어떻게 바닥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증시는 말씀하셨던 대로 원달러가 1,300원이 꼭지였다면 바닥을 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연동되어 있죠. 외국인의 움직임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약간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시는 오를 때 과도하게 오르고 빠질 때 과도하게 빠지니까 바닥이랑 꼭지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건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만 또 유독 한번 하락한 게 있었잖아요. 전 그게 약간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뭐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반등할 거야 하다가 그 기대를 무너뜨린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뭐 과매도라는 거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과하게 한 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증시나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유가의 고점 이런 것들과 연동은 되어 있겠지만 글쎄요, 여러 가지 보면은 이미 많이 지치신 분들도 있고 항복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뭐 이미 막 5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고 좀 이따 뭐 말씀하시겠지만 몇몇 투자의 그루들은 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닥 부근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점이긴 하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점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한 두세 번 정도 더는 이제 바닥을 보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상수가 아닌 거는 리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지금 네. 아까 뭐 우리가 초반에도 나눴지만 지금 수요는 너무 좋은데 하반기라든지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중요한 시점이 뭐가 있냐면은 7월 달부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이번 분기 실적 어땠고요? 그보다 우리가 올해 하반기 내년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가 썩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찌 보면 약간 어두운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한번 내려감으로써 네.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예.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얘기가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네. 그냥 어려운 얘기 나와도 그러려니. 근데 경기 침체 말씀을 하셔서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켜줄 좋은 경기 지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내구재 주문 지수요? 이게 뭡니까? 내구재라는 게 네. 1년 이상 쓰는 좀 아. 탄탄한 걸 내구재라고 합니다.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자동차 대표적인 게 TV도 그렇죠. 그렇고. 가구 이런 것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네. 이렇게 소모되는 거는 아. 이제 비내구재라고 보는데 자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맨 처음 나눈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네. 아직까지 뜨거워요. 아. 내구재는 다 사지 않았겠어라고 했지만 이게 주문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바꾸는 거지, 거는 새 걸로. 아직도 네. 사람들이 돈을 좀 펑펑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킨 거고 이게 안 내려오고 있는 건데 네. 유가를 제외한 다른 물가는 잡히지 않겠냐라는 게 안 잡히는 거는 아직까지 소비가 너무 뜨거운 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좀 좋은 것도 나와주고 이러면 지금 과도한 매도 구간이었다면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건만 전문가분들은 V자 반등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V자 반등은 우리 코로나19 때처럼 막대한 유동성을 그대로 쏟아붓는 뭐 이런 정도의 이벤트들이 있어야지 뭐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5월 이제 PCE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본다는 네. 뭐 진짜 뭐 찐 물가 네.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여기에서 저는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PCE 자체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높을 텐데 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는 쓰지 않았던 테크닉이 우리가 에너지하고 먹거리가 뺀 이제 코어 CPI 이제 소위 말하는 근원 물가 지수를 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헤드라인이 있고 근원이 있는데 5월에서는 이 근원 물가는 꺾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시장이 달려가려고 했으면은 이거는 정점 됐네, 피크아웃 됐네 하면서 실은 날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요번에 한번 5월 PCE가 발표가 될 때 이제 헤드라인은 높겠죠. 그러면서 근원 PCE가 꺾인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리죠. 야, 먹거리하고 유가하고 에너지는 러시아 때문이야. 네. 마녀사냥 해놓고 그거 빼놓으면 물가 꺾였네. 뭐 달려볼까? 그 신공을 이번 주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 날 쓸지 안 쓸지 이번에도 똑같이 PCE 지표를 놓고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 벌였던 것처럼 같이 밀어버릴지 그게 저는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거를 쓴다면 그 신공을 쓴다면 2,300대가 우리 2,306이었나요? 7이었나요가 아마 단기 저점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뭘 봐야 되는 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CPI 지수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네. 그거 나올 때마다 요동을 쳤었는데 이번에는 또 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PCE 지수가 사실은 연준에서는 1999년부터 기존의 CPI에서 PCE로 본인들이 보는 지표를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무한 루프입니다. 소비자 물가 보고 FOMC 보고 또 소비자 물가 보고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 중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시죠. 이러다가 나오면 또 FOMC 보고 판단하시죠. 의사로.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뭘 계속 봐. 화제도 못하는데 이제 PCE 지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자, 이 PCE 지수랑 CPI 지수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CPI에서는요 주거비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PCE에서는 한 20% 정도고요.
CPI는 의료비가 한 8% 정도인데 PC에서 한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이게 간접 지출에 대한 인식 차이인데요. CPI는 직접 지출, 소비자가 직접 지갑에서 나오는 돈만 판단을 하는 거고 PC는 간접 지출이 뭐냐면 우리가 동네 의원에 가서 의료비, 그러니까 진찰료로 8,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 진찰료가 8,000원인가요? 12,000원을 건강보험에서 예, 내주니까 내주는 2만 원이잖아요. 예. PC는 2만 원으로 보는 거고 CPI는 8,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가가 이 의료비입니다. 헬스케어 쪽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수치가 좀 낮아요. 그리고 심지어 코어 PC 물가 지수는 3월, 4월 2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예. 요번에 빠지면 3달째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4.9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면은 수치도 상당히 낮죠. 네. 우리가 보면 8 막 이런 거 보다가 이게 얼마큼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요. 분명히 그 조금 안정되는 게 나올 텐데 헤드라인은 높겠죠. 유가가 이미 5월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투자하려면?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거 다 가지고 분석을 해도 거의 틀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사실 전문가들 역시도 그렇고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뭐 다 알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해석을 해서 네. 결국은 연준이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PC나 PCI가 뭐 어떻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내가 생각에는 꺾일 거고 뭐 연준이 뭐 또 이 상황에서는 또 이런 코멘트를 해서 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야. 네. 이런 연쇄적인 추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연준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이제 좀 꺾인 것 같네. 네. 라든지 뭐 정책의 방향성, 속도,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야겠어. 네. 라든지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를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내구재 주문 지수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블러드 총재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례적이죠. 네. 예, 이제 제임스 블러드 네. 메파의 또 태두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이 0.75 올려야 된다고 막 하시고 그런 네, 분이잖아요. 항상 물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네. 쪽에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좀 이례적입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피크아웃이 왔다는 걸 좀 내비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언급을 하니까 약간 떨리죠. 아니 이분이 이제 물가 다 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 예. 그렇다면은 진짜 피크아웃인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그래서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성장은 성장이고 네. 그 금리는 계속 올리고 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임스 블러드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인류에서 뭐 손꼽히는 천재 아니면 진짜 미래를 갔다 오신 예언가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네. 비둘기와 매를 넘나들어요. 과거부터 보면. 근데 네. 이분이 뭔가 스탠스를 바꾸면 네. 그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최근에도요 보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때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인플레를 제일 먼저 경고했고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도 제일 먼저.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때는 되게 황당한 소리예요. 네. 거기다가 남들이 다 1% 후반의 점도표를 찍을 때 혼자 3%를 찍었고요. 지금은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도요. 이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이분이 얘기했을 때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재죠. 네. 항상 이분이 한 3달에서 4달 정도 앞서서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래요. 3-4달 지나면 다른 연준 위원들이 끌려가는 이분이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분이 아마 2024년에는 가장 낮은 곳에 점도표를 찍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근데 당장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미국 경기는 버틸 수 있다. 이 금리를. 그래서 일단 과도하게 올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미국 경기는 회복기 또는 확장기 초입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기 침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황당합니다. 우리가 들을 땐 또 황당한데 이분은 항상 처음 한 얘기가 황당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맞았어요, 항상. 이분 얘기는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한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큰 사태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이라는 거는 항상 뭐 저희가 코로나 때도 그랬듯이 뭐 실제로 정책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말로써 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거다,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럼을 통해서 경제를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발언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이 뭐 경제가 좋은 것 같다, 뭐 경제 회복기의 초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글로벌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네. 저는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제반이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생각하고 않다. 있습니다. 그래도 블러드가 이번에도 좀 맞는 얘기를 했으면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예. 자,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이런데 더 뒤숭숭한 시장이 있죠. 코인 시장인데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 보면은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많은데 정말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에도 이제 양동이 이론 말했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채권에도 담았다가 주식에도 담았다가 부동산에도 담았다가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이제 코인에도 최대 3조 달러까지 담겼잖아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NFT에도 또 담았다가 그래도 돈이 또 남으니까 이제 뭐 샤넬백, 롤렉스 막 다 담았죠. 근데 인플레가 오니까 이제 현실에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먹고 사는데 다 써버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을 쟁여놨던 양동이들을 깨야 되니까 바로 부동산을 깨지는 않죠. 좀 만만한 것부터 깨게 되니까 NFT 깨고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코인은 거의 다 깬 것 같아요. 지금의 뭐 반 이상을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주식도 일부 지금 거기 깨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현실에 투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회복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주, 뭐 저물가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돈이 많을 때 유동성 수혜주라고 해서 플랫폼이 3배 갔으니까 뭐 다음 카카오 네이버가 당연히 돈을 줄일 때도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한 2배 이상 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유동성 관련주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회복이 좀 가상자산 힘든 거죠. 대출 업체가 하나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셀시우스라는 업체예요. 네, 셀시우스가 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큰 대출 업체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건 이제 파산설에 돌고 있고 3에로 캐피털이라고 해서 12년 역사의 이 가상자산 헤지펀드는 이미 채무 불이행이 됐습니다. 공식화돼서 파산이 되고 있고요. 셀시우스도 지금 파산설에 돌고 있어요. 이미 약간 은행이 인출 중단을 했어요. 뱅크런 때문에. 뭐 이미 뻔한 거죠.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은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들이 다 레버리지로 너무 얽혀 있어서 얼마까지 빠지면 여기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산 신청을 앞두고 구조조정 컨설턴트까지 고용을 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골드만삭스에서 셀시우스가 파산했을 시에 그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자들한테 모집하고 있다는 그래요? 보도가 골드만삭스가?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규모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메이저가 진입을 이 바닥에서 한다라는 걸 또 약간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저점 거의 가고 있는 증시,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그 증시에 투자합니까? 폭락한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뭐?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다. 저는 좀 지키자. 돈 가지고 있어. 지켜보자. 예. 현금.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증시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코인은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고 이걸 믿는 분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이시라면 증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또 저는 이제 주식 중에서 에너지 주식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정말 코인에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정도. 네. 확실한 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들어온다면 들어온다면. 그때 망하면 그 가격대, 그 가격대. 더 빠져야 네, 돼요. 네. 망하려면. 네. 망하면 알겠습니다. 하락장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왜 항상 주식할 때 일희일비 하잖아요. 근데 일희일비조차도 마비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마 같이 하시면서 성투의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